자, 298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오페라는 세기의 빌런이죠. 히틀러가 가장 사랑한 오페라입니다. 나쁜 사람이 사랑한 오페라라고 해서 오페라를 탓할 수는 없는 거죠. 아무튼 세계적인 빌런인 히틀러가 가장 사랑한 오페라가 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942년 같으면 이제 한창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진행되던 상황이었었죠. 히틀러가 일으킨 그 전쟁입니다. 그 전쟁 중에 히틀러가 이 프루트 뱅글러라는 독일의 아주 유명한 그 지휘자를 동원해서 어떻게 보면 전시에 이 나치의 선전적인 성격이 짙은 그런 이제 음악회를 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이 전시 중입니다. 사실 이 프루트 뱅글러는 사실 그 나치를 그렇게 좋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결국은 오랜 전쟁과 독일인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나치에 협조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었다고 보면 돼요. 전주곡인데 중간은 좀 생략하고 1942년 필름이기 때문에 흑백입니다. 관객들의 어떤 반응이나 지휘자의 어떤 그 행동에 포인트를 맞춰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작품은 그러니까 이 히틀러가 가장 좋아했던 바그너 작품이기도 하고 또 이 작품이 그 독일의 어떤 민족주의적인 그런 성격을 굉장히 많이 반영한 그런 오페라였기 때문에 이 히틀러로서는 이제 이 자신의 그 나치의 선전 도구로 쓰기에는 너무도 적합한 그런 작품이었었죠. 사실 히틀러가 바그너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바그너가 비난받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시대적으로도 그렇게 같이 산 적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튼 이런 그 히틀러가 사랑한 작곡가, 히틀러가 사랑한 그런 오페라를 같이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품은 이 바그너가 만든 유일한 희극입니다. 희극 오페라. 가장 밝은. 바그너의 작품들이 그 대부분 어둡고 끝이 좋게 끝나지 않는 그런 작품이지만 이 작품은 굉장히 가볍고 밝고 그렇고 또 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바로 니른베르크의 마스터 징어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짤스부르크 여름 페스티벌에 2014년에 공연한 작품이고요. 다니엘 가티라는 아주 유명한 지휘자가 지휘를 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이 오페라 제목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많은 제목들이 소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그 제목이 니른베르크의 명가수입니다. 니른베르크의 마이스터 징거라고 그렇게 표현한 곳도 있고 니른베르크의 마이스터 징어라고 그렇게 표현한 그런 작품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목에 대한 이 상황을 시대적인 어떤 역사적인 배경과 비추어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봉건 시대 때 이제 그 농업이 위주가 된 그런 시대죠. 기사와 봉건 영주가 존재하고 장원의 많은 농노들이 소작을 하는 뭐 그런 형태의 그 중세 봉건 시대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왕래도 하기 힘든 이런 시절에는 그 음유시인이라는 기사 계급이 있었습니다. 장수에 해당되는 그 기사들이 시인처럼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소식도 전하고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퍼뜨리면서 아주 인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베르디의 작품 중에서 일 트로바토레라는 그런 작품이 있죠. 그 이제 이탈리아어로는 이제 트로바토레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독일어로는 이런 사람을 이제 미네징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타노이저라고 보시면 되죠. 타노이저의 이제 가요 경연대회 보면은 많은 미네징어가 그렇게 나옵니다. 아무튼 중세 봉건 시대의 이런 음유시인들을 우리가 이제 트로바토레나 미네징어라고 그렇게 칭하죠. 오늘 이 오페라의 그 발트라는 이제 주인공이 스승이 이 미네징어 출신입니다. 사실 발트도 이제 기사 출신이기 때문에요. 주로 이제 봉건의 기사 계급들이 이런 음유시인들을 담당을 했죠. 봉건 영지를 중심으로 해갖고 시와 음악,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리스나 로마 신화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퍼뜨리면서 굉장히 이제 그 인기가 높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일 트로바토레의 말리코라든가 바그너 작품 중에 이제 타노이저, 그 다음에 이제 타노이저와의 친구인 그 볼프람 같은 그런 기사들이 이제 미네징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네징어, 트로바토레죠. 이탈리아 말로는. 그러니까 이제 귀족 중심으로 된 이런 이제 중세 봉건 시대에 이런 이제 음유 시인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 시대가 바뀌게 되죠. 도시와 상공업이 이제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 경제 중심이 1차 산업, 농업에서 이제 이 공업과 상업, 2차, 3차 산업으로 이렇게 막 옮겨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많은 농노들이 이제 소작에 불과하던 그런 농노들이 도시에서는 많은 이제 그 장인들이 그렇게 등장을 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봉건제도의 붕괴에 일조를 하게 되죠. 농업에서 상공업으로 가면서 각 분야의 장인 중심의 이렇게 기술자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상업을 하는 아주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길드라는 어떤 이런 문화가 생기게 되고, 이제 결국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 귀족이 아닌 이런 평민들이 돈을 벌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부르주아 계급도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상공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시와 음악을 애호하는 이런 풍토가 생긴 겁니다. 그런 상태의 상황이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오페라의 중심적인 이제 이야기의 소재가 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마스터피스라 그러면 이제 장인들이 만든 걸작들을 얘기하는 거죠. 장인들이 만든 작품들.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이제 오늘 그 오페라의 주인공인 한스 작스나 이 포그너 같은 이런 사람들은, 한스 작스는 제화공입니다. 신발을 만드는 장인이고, 포그너는 금은 귀금속을 이렇게 세공하면서 엄청나게 돈을 버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장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 나오는 출연자들 중에서 그 많은 그 마이스터 징어 중에서는 제빵사도 있고 양복 재단사도 있고 또 대장장이도 있고, 거의 대부분 이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외에 이런 공업에 종사하는 이제 장인들, 마스터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결국 이렇게 본다면은 마이스터 징어라는 이 내용이 반드시 이렇게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그런 명가수의 의미만 있는 건 아닙니다. 명가수의 의미에다가 뭐가 있냐면 이 기술자들, 전문가들, 이런 장인들이 이런 시와 음악, 노래를 하는 그런 그 기술자, 장인들, 엔지니어 가수라는 이런 의미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니른베르크의 명가수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만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얘기지만, 이 마이스터 징어라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함축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니른베르크의 명가수란 제목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 생각으로는 이런
노래를 아주 잘한다는 명가수의 의미와 마스터의 경지에 이런 장인들이 이제 시와 음악을 같이 좋아하니까 그런 장인들이 가수를 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같이 중의적으로 이렇게 포함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에는 뉘른베르크의 약간 이제 순화된 징그보다는 순화된 뉘른베르크의 마이스트 징어라는 이 제목이 가장 작품의 그 성격에 걸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앞으로 이 뉘른베르크의 마이스트징어라는 이런 용어를 쓰기로 했습니다. 뭐 많은 분이 동의도 하시고 뭐 동의를 안 하시겠지만 분명한 거는 이 뉘른베르크의 노래 잘하는 그런 가수들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장인들, 기술을 갖고 있는 전문가 그룹의 장인들이 이런 길드 조직에서 시와 음악과 노래를 즐기는 뭐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마이스트징어라는 표현이 보다 합리적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 바그너의 희가극입니다. 이게 이제 바그너의 작품을 이렇게 쭉 보면 이제 그 초기 작품을 제외하고 방황하는 네덜란드인부터 이제 파르지팔 거의 대부분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죠. 이 바이로이트 캐논 10작품 중에서 이제 1865년에 그 초연을 했던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바그너로서는 굉장히 실험적인 작품입니다. 파격적인 작품이었죠. 당시의 음악적인 성향이나 이런 거를 비교해 봤을 때는 굉장히 개혁적이고 진취적이고 앞서간 그런 작품이 되고 작품도 어려웠고 이 진보적인 음악 색채 때문에 이제 많은 이제 호불호가 이제 굉장히 이제 뭐 비평가들이 뭐 비평을 하는 사람도 많았고 비난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이제 문제 중심에 이렇게 쓰다 보니까 바그너로서는 조금 피곤한 점도 있었겠죠. 이런 평가들이. 그래서 이 그 뒤에 이은 1868년에 초연한 작품은 굉장히 좀 평이하고 대중적인 음악을 쓰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일한 희가극, 뭐 그 이탈리아어로 따진다면 이제 오페라 부파에 해당되는 이런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 뭐 너희들 이렇게 어려운 음악을 이해를 못해? 그럼 자, 이렇게 평이한 음악은 도대체 너희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보자. 뭐 이런 약간의 바그너의 오기가 이렇게 발동된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전문가들이 계세요. 이 바그너의 바이로트 캐논 10작품 중에서 유일하게 희가극입니다. 물론 이제 그 제일 첫 번째 작품 연애금지도 사실은 약간 희극적인 요소가 있지만 뭐 이 작품은 바그너 스스로도 본인의 이제 작품으로 이렇게 내세우지 않는 거기 때문에 뭐 바이로트 캐논 10작품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렇게 유일한 희각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 바그너가 만든 굉장히 밝은 그런 오페라다. 밝고 재밌고 또 끝이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뉘른베르크의 명가수라는 표현보다는 뭐 저는 앞으로 뉘른베르크의 마이스트징어라는 그런 제목이 훨씬 더 마음에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사용을 할게요. 자, 오페라 뉘른베르크의 명가수 뭐 처음에 썼던 그런 그 제목이니까 뉘른베르크의 마이스트징어 어떤 작품이냐? 자, 1868년에 뮌헨의 궁정극장에서 초연이 됩니다. 뭐 그때도 이 극장을 이렇게 고르기가 쉽지 않았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제 너무 어려운 작품을 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극장이 쉽게 이렇게 극장문을 안 내어줬던 탓도 있었고 또 뭐 결국 그 루이트비 2세의 이제 도움을 좀 받았었죠. 이 바그너의 창작입니다. 이 한스 작스라는 실제 인물이 있었어요. 독일에 이제 그 실제 마이스트징어인 한스 작스라는 실존 인물이 있었지만 뭐 이 작품의 전체적인 스토리는 바그너의 창작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연주 시간이 순수 연주 시간만 4시간 30분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실제 공연을 할 때 이제 뭐 중간에 이 브레이크 타임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합치게 되면 결국 지금 이 작품이 지금 5시간이 훨씬 넘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공연을 하게 되면 이 4시간 반 이상이 넘는 작품이 뭐 몇 개는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이제 이 니벨룽의 반지를 뭐 한 작품으로 본다면 뭐 그건 17시간 이상이 되는 작품이니까 당연히 그렇고 그 말고도 이제 지금 제가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던 이제 그 트로이안 같은 그런 작품들 그랑 오페라죠 프랑스의 그런 작품들도 4시간이 넘지만 그 작품은 사실 두 개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뭐 소개시켜드렸다시피 그 트로이 전쟁에 패하는 그런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이
트로이 사람들을 데리고 결국 로마를 건립하는 과정까지를 그린 그 두 개의 이야기가 이렇게 확실히 이제 그 구별이 되어 있는 이기 때문에 단일 이야기로는 뭐 이 작품이 단연 최고의 긴 그런 작품입니다. 엄청나게 인내를 필요로 하는 작품이죠. 바그너 오페라 중에서 유일한 이제 이 이탈리아식으로 표현한다면 베르지모입니다. 일반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신화나 이런 얘기도 아니고 뭐 바그너의 대부분의 작품들이 이제 신화를 이제 많이 차용한 그런 작품들이지만 이야기는 이제 일반인들의 이야기고 또 희극 오페라고 이제 오페라 부파에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지금 오케스트라 편성이 굉장히 단촐합니다. 바그너 작품 중에서는 뭐 니벨ung의 반주는 거의 100인조 이상이 구성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작품들도 거의 최소 목관 3관 편성 이상 뭐 80인조, 90인조 이상을 지금 그렇게 편성하는 오케스트라인데 이 작품은 바그너 작품 중에 유일하게 목관 2관 편성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베르디 작품들이 이제 2관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60인조, 70인조 이하의 그런 오케스트라가 편성이 되는데 이 작품이 그렇습니다. 이것도 60인조가 좀 넘는 그런 바그너 작품 중에서는 아주 단출한 그런 오케스트라를 구성을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두에 얘기했던 히틀러가 가장 사랑하는 오페라입니다. 뭐 히틀러가 사랑했다고 바그너가 비난받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물론 그 뒤에 여러 가지 뭐 그 바그너 본인이 이제 유대인을 약간 배척했던 뭐 이런 일 때문에 결국 이제 그걸 히틀러하고 연결해 갖고 뭐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뭐 일반적으로 그 히틀러하고 이 바그너는 동시대 사람이 아닙니다. 바그너가 뭐 나치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는 얘기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아무튼 이 오페라는 이제 독일의 민족주의적 색채가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마지막 그 피날레 부분에서 뭐 굉장히 독일 혼을 이렇게 부르짖는 당시의 시대상이 이제 프로이센이라든가 오스트리아, 바이에른 등 이 독일계들이 서로 이제 분리되어 있는 함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작품들이 나오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작품에서 자신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아주 진보적이고 앞서 나간 음악을 구현했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비판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으니까 약간은 그 반발하는 의미로 어느 정도 그 당시의 음악적인 룰을 이렇게 틀에 맞춘 뭐 그런 작품이라고 봅니다. 뭐 극단적인 반음계라든가 무조음악이라든가 12음계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엄청나게 파격적이었죠. 지금 현대음악으로 본다면 이건 뭐 다 이게 아주 흔해진 그런 룰이지만 그 당시 바그너가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만드는 그 당시로 본다면은 그 엄청난 파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비평이 쏟아지고 비판이 쏟아지니까 결국 이 니른베르크의 마이스트 징어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빼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룰에 이렇게 어느 정도 맞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체적인 음악이 뭐 우리가 들어도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운 그런 음악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뭐 대충은 그렇습니다. 자, 뭐 어떤 분들이 이제 가끔은 이렇게 저한테 이제 질문들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영상은 이제 음반으로 발매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짤츠부르크 여름 페스티벌 2014년 작품이고 이 대축전 극장이 있습니다. 이 짤츠부르크의 극장이 3개인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큰 극장에서 이제 공연을 한 거고 아시다시피 이제 여름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오페라로 봤을 때는 이 중간 휴식기입니다. 이 오페라의 뭐 늘상 말씀드리지만 오페라의 시즌은 9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6월에 끝나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 짤츠부르크 여름 페스티벌은 이제 7월, 8월에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명한 이제 빈필 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이제 이 짤츠부르크에 와서 이제 연주를 하죠. 뭐 세계 3대 오케스트라 중에 하나죠. 빈필이. 이 블루레이가 이제 DVD로 이제 발매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아마존에 가서 찾아보니까 26파운드 정도 이렇게 팔더라고요. 블루레이니까 뭐 그 정도 가격은 하겠죠. 아무튼 이거는 뭐 아마존 그 영국 사이트인데 뭐 미국 사이트나 다른 데서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음반입니다. 단지 이제 한국어 자막은 없으니까 뭐 그 부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영상에 그 대부분 주요한 부분에 이제 한글 자막들을 제가 다 달아놨으니까 그 작품을 이제 참고하고 나중에 이제 풀 영상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니른베르크의 이제 도시를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독일
이제 지도입니다. 독일 지도인데 이 뉘른베르크는 이제 이 바이에른주에 속합니다. 저 아래쪽에 이제 미넨이라는 주도가 있죠. 뭐 아주 유명한 도시가 있는데 요게 이제 제일 큰 주죠. 독일 여러 개 주 중에서 제일 크고 인구는 이제 두 번째라고 합니다. 한 1200만 정도 되는데 당시에 이 프랑켄 공국이라고 있었어요. 오래전에. 중세 프랑켄 공국이라는 게 이제 제가 타원형 동그라미를 쳤는 그 정도 일대 바이에른주에 이제 북부 지역 갖고 다른 주 일부가 이렇게 포함된 프랑켄 공국이라는 데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도시가 뉘른베르크도 있고 저 바그너의 이제 그 성지인 바이로이트도 그 이 바이에른주에 있습니다. 여기 그게 전부 다 옛날에 이제 프랑켄 공국에 포함이 된 거니까 이 바그너로서는 굉장히 이제 이 관련이 큰 이 공국입니다. 프랑켄 공국이 봉건제도 봉건 시대에 있었겠죠. 공작이 만든 국가죠. 공작이 주인인 공작이 이제 최고 우두머리인 그런 국가를 이제 공국이라고 하니까 이 프랑켄 공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지금 출연하는 주인공 중에서 이제 이 발터 기사가 프랑켄 공국 출신입니다. 아무튼 요런 부분에 이제 이 뉘른베르크가 존재를 하는데 이 뉘른베르크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상공업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도시이고 길드 조직들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마이스터징어가 굉장히 많았었다고 합니다. 길드 중심으로 시와 음악이 이제 굉장히 성행을 했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한 가지 또 유명한 게 이제 이 아까 뭐 히틀러 얘기가 나왔지만 이 뉘른베르크라는 도시가 유명하게 된 이유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전범 재판이 여기서 이루어졌죠. 실제 이제 나치당이 또 시작을 한 나치당이 처음에 결성을 해가지고 이제 전당대회를 이루었던 곳이 이제 이게 1933년에 이 뉘른베르크였답니다. 그러니까 나치의 뿌리에 해당되는 그런 도시가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의미를 한번 부여해봤습니다. 뉘른베르크가 이런 도시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오케스트라를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게 이관 편성입니다. 한 대, 피콜로가 이제 이 플루트 계열에서 이제 높은 음을 내는 악기인데 조그만하고 그 한 대가 추가된 9대 정확한 이제 목관 이관 편성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 이 오케스트라도 다른 바그너 작품에 비해서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악기도 아주 스탠다드적인 그런 악기로 구성이 돼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오케스트라 피트에 60여 명의 이제 이 오케스트라 인원이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바그너 작품으로서는 오히려 이렇게 정상적으로 60여인조의 이제 이 오케스트라는 굉장히 파격적이죠. 이벨룽의 반지 같은 경우는 그 전작이 전부 100인조 내외입니다. 바그너 작품들은 거의 대부분 90인조 이상이 구성이 되는 거니까 이 목관 3관, 4관 편성이 되니까 숫자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하여튼 뭐 이 오케스트라는 이렇습니다. 자, 이 캐스팅을 보면은 이제 이 한스 작스 역의 뭐 실질적 주인공이라고 봐야 되죠. 그럼 이 타이틀 롤이라고 봅니다. 이 마이스터 징어기 때문에 마이스터 징어의 대표작이기 때문에 이 마이클 볼레라는 이제 독일 이제 바리톤이 활약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두 커플이 이제 그 주인공 커플과 이제 그 2차 커플 하인 커플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발터와 에바의 이제 주인공 커플이 있고 에바의 이제 하녀인 이제 막달레나와 이제 이 다비드라는 그 한스 작스의 그 도제라 그러죠. 제자. 구두 제화공의 제자인 이 다비드 두 사람이 이렇게 두 쌍의 이 커플들이 아주 재밌는 상황을 많이 지금 연출하게 되죠. 거기에 이제 검은 세공업자인 포그너 아주 부자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 포그너가 노래 경연대회를 해서 우승한 사람한테 자기 딸을 주겠다. 자기 딸이 이제 에바니까 에바를 주겠다고 하는 그 얘기에서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모든 이야기가 이제 풀어나가는 모든 사건이 발생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바를 서로 차지하기 위한 해프닝들이 이 오페라의 이제 주요한 그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이 등장인물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화공이면서 이제 마이스터 징어인 한스 작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는 굉장히 많은데 이제 호랩입니다. 아마 무슨 이유 때문에 부인하고 사별을 했는지 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은근슬쩍 아주 젊고 아름다운 그 에바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막 이 사랑하는 건지 좋아하는 건지 또 에바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아저씨 버린 한스 작스한테
존경심 반 또 그리고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포그너의 딸입니다. 에바는 금은색 공업자였고 또 이 길드에서 이제 가장 돈이 많은 부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노래 경연대회를 개최를 하는데 그 우승자한테 이제 자기의 딸 에바를 주겠다는 게 이야기가 풀어나가는 이제 단초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뜬금없이 이제 이 기사고 이제 귀족 계급에 속합니다. 이 발터는 이 친구가 그 에바가 이제 눈이 맞은 거죠. 성요한 축일 때 이제 그 노래를 부르는 에바를 교회에서 노래를 부르는 에바를 발터가 보고 결국 발견하고 서로 좋아하게 시작하게 됩니다. 에바도 젊은 기사인 또 멋진 매너를 갖춘 귀족이니까 뭐 에바도 발터를 싫어할 이유가 없죠. 두 사람이 이제 동시에 이렇게 좋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이 경연대회를 지금 이제 곧 열고 그 우승자에게 이제 자기 사위를 삼겠다고 그렇게 했으니까 발터가 이제 이 에바와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래 경연대회에 참여를 해야 되고 또 노래 경연대회 우승을 해야지 이제 가장 빠르게 이제 에바와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뭐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에바를 또 좋아하는 이제 이 시청의 서기가 있습니다. 이 친구도 이제 나이가 좀 많은 편이지만 이 친구는 이제 총각인 것 같아요. 베크메스라는 이 친구가 이제 에바를 또 좋아해갖고 이제 경연에 참가해서 자기가 우승을 하겠다는 이제 꿈을 지금 불태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에바의 하녀인 막달레나가 이제 결국 발터를 도와주죠. 자기 애인인 한스 작스의 이제 그 제자입니다. 도제인데 이 친구는 이제 막달레나와 이제 서로 사랑을 하는 친구고 막달레나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경연에 참가해서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다짐하는 친구인데 이 막달레나가 자기 애인인 다비드를 시켜가지고 발터라는 기사가 이제 경연에 참가를 하고 또 어떻게 경연에 참가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비드는 이제 막달레나의 사랑을 위해서, 발터는 이제 자기가 이 마이스트징어로서의 자격이 없는 상태입니다. 기사니까. 마이스트징어는 이제 결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상공업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길드거든요. 근데 자기가 기사로서 에바라는 여성을 얻기 위해 가지고 이제 노래 경연에 참가를 선언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베크메스한테는 이제 굉장한 이제 정적이 생긴 겁니다. 뭐 자기보다 나이도 어린데다가 귀족이고 뭐 자기가 낳은 게 별로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든 발터를 이제 깎아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해프닝들을 아주 재밌고 밝게 그린 그런 작품이죠. 결국은 이제 발터가 그 경연대에 참석을 하고 발터의 어떤 순수한 순정이 결국 그 한스 작스가 자신이 에바를 좋아하는 만큼 에바를 사랑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자기가 또 아끼는 에바가 결국 젊은 발터와 맺어지게 되는 것을 그렇게 꾸준히 이렇게 마이스트징어로서 이제 도와줍니다. 결국 한스 작스의 도움으로 베크메스를 물리치고 빨간 선으로 친 부분들이 이제 마이스트징어고 또 이제 이 두 사람들은 이제 경연에 참가를 하는 거죠. 이 다비드는 이제 마이스트징어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이제 경연에 참가를 하고 발터는 결국 기사로서 이제 경연에 참가해서 우승을 함으로써 이제 에바를 얻게 되는 뭐 그런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중심이 됩니다. 자, 연출은 이제 그 스테판 헤르헤임이라는 분이 노르웨이 분인데 이분이 오페라 연출가로서 연출을 했고, 자, 공식 트레일러 영상을 한번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그다음에 이 지휘는 뭐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지휘자입니다. 다니엘 가티라는 이제 이탈리아 지휘자분인데 이분은 이제 작곡가 겸 지휘자고 이제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도 하셨는데 이분도 사실 결국 그 당시에 퍼졌던 이제 그 미투의 뭐 이 플라시도 도밍고라든가 뭐 뉴욕 메트로폴리탄에 살아있는 전설인 그분과 함께 이 미투의 성추문의 파문에 쌓여가지고 굉장히 이제 명예를 실추한 그런 분 중에 하나죠. 자, 일막 전주곡 굉장히 유명한 곡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첫 서두에 이제 이 히틀러가 그 전시에 이제 그 나치의 선전 그 걸로 공연하던 그 작품이 바로 일막 전주곡에 해당되는 건데 뭐 보통 우리가 이제 서곡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실제로는 이게 일막 전주곡입니다. 빈필 하모닉 오케스트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으세요.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 오페라 1막부터는 이제 다음 이야기로 미루겠습니다.